안녕하세요. 스타일19 임광목 대표입니다. 6월 15일 토요일 주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말이니까 스페셜 유튜브 방송이겠죠. 자, 제가 얼마 전에 그 휴일에 이벤트성으로 제가 마술하는 그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 마술하는 영상을 보신 분들이 유치하지만 재미있었다. 그리고 또 그 마술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증시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또 마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좀 특별한 내용들을 중간중간 끼워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또 몇 가지 이렇게 화분 같은 소품을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무엇일까 왜 이렇게 장식으로 이런 걸 준비를 해놨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사무실에서 저 가려져 가지고 좀 잘 안 보이시더라도 그 사무실에 이제 가끔은 지인이나 손님분들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사무실은 채광도 안 좋고 공기 순환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그 화분 같은 게 잘 자라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무실에 방문하시면서 의뢰의 그 화분 같은 거를 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화분 가지고 오지 마세요. 절대 화분 가지고 오지 마세요. 이거 거의 다 죽이니까 화분 가지고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조금은 실용주의자거든요. 차라리 종이컵이나 복사지 같은 거가 더 나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뭐 또 이제 굳이 이렇게 화분 같은 걸 들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 그 화분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잘 관리를 하고 싶어도 실내에서 좀 잘 자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한쪽에다가 방치를 시켜 두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올해 초 정도 됐을 거예요. 올해 초 정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마침 올해 초에 유튜브도 새로 시작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또 크리스찬으로서 매일매일 기도 생활을 하고 있고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은 다 기도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또 소망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저는 정말로 물론 이제 제가 기도하는 대상은 우리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건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의 그 종교는요. 자, 그런데, 그 화분이 방치된 화분을 보니까 막 흐물흐물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듯이. 그래서, 또 저거를 굳이 갖다 놓더니 저게 또 죽어가게 됐구나 하면서 그 화분을 이제 물을 그때부터 해서 열심히 주기 시작했는데 그 화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물을 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화분이 살아나는데 살아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 화분을 많이 죽이다 보니까 사무실에 사실은 빈 화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화분 용기가 비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저 화분 이거 살아났는데 저거를 그 가지를 좀 잘라 가지고 다시 그 화분에다 심어 보면은 뿌리가 생겨 가지고 이제 또 하나의 화분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심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풍성하지가 않고 정말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한 두 개, 세 개만 이렇게 살짝 이 화분에다가 옮겨 놓고 정성스럽게 이제 무겁지 않으니까 햇빛이 잘 보이는 데다 창가 쪽에다도 갖다 놓기도 하고 물도 주고 했더니 이제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싱싱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싱싱해 보이게 이게 살아났습니다. 이거 잠깐 여기다 내릴게요. 얼굴이 가려지니까.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재미가 생겨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줄기 일부를 이렇게 그 물에다가 한번 담아봤어요. 이제 이른바 우리 이제 그 수경 재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경 재배라고 하는데 혹시 가지가 아니고 뿌리가 내려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담아서 요즘 지난주부터 한 일주일째 이렇게 기르고 있는 중인데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식물도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에 의해서 이렇게 소생하고 이제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잖아요. 그 성경에서는요. 자, 그것처럼 우리 하물며 무에서 유도 창조가 되는데 주식 중에 지금 이렇게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면은 물론 그 주식이
주식으로 돈 벌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절대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시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 종목도 또 행운이 어떤 그 호재라든지 어떤 수급에 있어서 어떤 변화 요소들이 있어서 행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생한 화분처럼 좋은 주식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제가 한번 축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날 스페셜 방송을 통해서요. 오늘은 그 오랜만에 Q&A가 있어서요. 그 구독자분 질문이 있어서 그거부터 좀 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공매도가 3월 30일까지 잠정 중지라고 합니다. 공매도 금지가 현실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형평성에 맞는지, 공매도 금지 중에도 다른 방법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공매도는 나쁜 것인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죄송합니다. 스페셜 방송 기대됩니다. 이렇게 그 질문을 주셨어요. 공매도에 대한 내용이고 또 공매도가 꼭 나쁜 거냐? 그 공매도가 형평성, 뭐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장을 하고 그럼 공매도 금지가 이 형평성을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기침하다가 가끔 방송을 다시 찍는 날이 있는데 다시 찍으려면 힘드니까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형평성에 맞는지, 이 말이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 그 공매도 금지가 그런 효과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울어진 운동장 또는 형평성 이런 문제들은 비단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 국가 전반, 그리고 또 뭐 지구촌 전반에 있어서 어떤 형평성에 일하는 공정이라는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그런 아젠다를 던져주는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요구라는 말 아시죠? 요구. 무엇을 요구하다 할 때 요구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욕구라는 말이 있죠. 욕구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욕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욕망. 그러면 무엇을 요구를 하는 것이 욕구라는 거는 내가 지금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족들과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우리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작은 휴식의 공간, 집 같은 게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를 생각하는 거는 욕구가 될 테고, 또 그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거를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을 욕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집을 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강남에 80평대 아파트가 필요해. 이렇게 요구를 한다라면은 그거는 욕구가 아니라 욕망.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욕구와 욕망은 좀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다른 말인 것처럼요. 그것처럼 우리가 또 흔히 말하는 공정과 공평과 평등, 이 세 가지 말은 비슷한 말 같지만 조금 다르거든요. 공정과 공평과 평등, 이것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 자, 그러면 공매도라는 것이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냐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사실은 공매도의 출발은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공평의 출발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시장에서 주식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이 나려면은 그 주가가 올라야만 수익이 나는 구조라면은, 물론 주가가 너무 쌀 때, 뭐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가 뭐 1000밖에 안 될 때는 어떤 종목을 사든지 그 주가가 올라가면 수익이 가능했겠죠. 근데 코스피가 뭐 2000, 3000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그 모든 종목들이 계속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 모든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주가가 그 펀더멘탈에 비해서 너무 꽉 찼다고 했을 때, 그러면 주식을 다 팔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거기에서 그 주식을 그냥 팔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공매도라는 제도가 있어서 주식을 안 갖고 있는 주식마저도 판 것이 돼서 나중에 싸게 살 수가 있다라면 그 차액만큼의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게 보장이 된다라면은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가담을 하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매도의 출발은 공정의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어 너무 비싸가지고 주식을 살 수가 없는데 계속 사야만 그 수익이 나는 그런 사야만 하는 그런 시장 구조라면 공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니까 거기에서는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은 그게 바로 공정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매도라는 제도의 출발은 오히려 공정한 시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공매도가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정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 이제 공정이 아니라 공평하지 않다. 이런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초창기의 공매도를, 예를 들어서 초창기의 공매도는요, 그 개인들에게는 공매도를 금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만 그 공매도를 할 수 있게 그런 제도가 돼 있었으니까 그건 분명히 공평하지가 않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같은 시장 참여자라면은 기관이 되든 외국인이 되든 개인이 되든 내가 너무 주가가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여기서 팔면은 오히려 팔고 나중에 싸게 사가지고 상환을 하면 그런 그 수익이 나는 시스템이라면은 나도 그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 시스템을 기관이라든지 외국인한테만 기회를 주고 있었으니까 불공평한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죠.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것을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개인들에게도 이제 공매도가 허용이 되는 그렇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제 개인들한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식을 다 없는 주식을 공매도를 칠 수 있게 해주는 거가 그러면 또 형평성에 맞습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왜냐면은 내가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자금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 공매도를 쳤다가 오히려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손실이 나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없는 상태에서 공매도를 쳤으니까 주식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능력이 있는 것을 보고 그걸 허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도가 그 개인에게 허용이 된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개인들은 공매도를 쳤다가 주가가 올랐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그 디폴트라고 해야지 불이행할 만한 그런 리스크가 적겠죠.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개인 돈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그 기관 자금들을 가지고 있고 또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대부분의 종목들에 대해서 대량의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제도를 허용을 해준 것이 어떻게 보면 공평한 거죠. 개인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자금도 없지만 그 많은 종목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니까. 그리고 개인들에게는 그런 거를 제한을 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한 그런 시스템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평인데 또 이 그게 사실은 공평인데 이제 이 시장에서 악용을 하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자기들의 그런 그 자기들의 입지에서 활용 가능한 그 수단을 가지고 그것을 악용을 하니까 그냥 주식을 보유만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 공매도 같은 건 안 하고 주식을 그냥 사는 입장에만 있는 개인들은 그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막 그 아젠다의 충돌 그 속에서 그 아젠다 안에서의 이해관계의 충돌 속에서 이번에 이제 보완이 된 부분이 기관들도 지금 딱 현금으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여줘야만 옛날에는 기관들은 어차피 돈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너네들은 뭐 이틀 후에 결제해도 돼 막 이런 비슷한 그런 게 가능했는데 개인들은 지금 딱 대차 매매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걸 보여줘야만 공매도를 칠 수 있게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형평성이 없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그 개인의 신용과 기관의 신용은 다르기 때문에 그 차등 적용한 것이 어떻게 보면 또 공평한 것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한테 이제 모든 걸 똑같이 하겠다. 똑같이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리고 3월 30일까지는 이제 잠정 또 공매도가 이제 금지를 추가적으로 하지만 또 이제 앞으로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개인하고 기관하고 어떤 시차적인 예를 들어서 공매도 쳐놓고 며칠까지만 그
며칠까지만 자금 준비하면 돼. 이런 그 시차적인 차등 이런 거를 두지 않겠다. 이런 방향으로까지는 보완이 됐는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다고 해가지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가 되지는 않는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출발은 자금력과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기울어진 운동장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어마어마한 자금을 가지고 있고 개인들은 너무 작은 자금을 가지고 있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오랜 뒤에 그 수익이 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근데 개인들은 지금 당장에 급한 사람들이 많고 그 주식이 빨리 올라주지 않으면은 그 주식을 처분해 가지고 뭔가 어디에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 그런 개인들이 많고 이런 구조, 그 자금과 시간의 차이에 있어서 이미 시장은 기울어져 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해 주세요. 이런 요구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이용을 할까? 우리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이용을 할까? 공매도를 치는 종목이 있다라면은 나도 그 공매도 치는 그 흐름 속에 내가 그걸 역이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셔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정보력이 중요하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삼자배정 같은 걸로야 신주가 상장이 되면은요. 사실은 신주가 상장이 되면은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20일 날 신주가 상장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나는 20일 날 주식이 이제 내 계좌에 들어오면은 매도를 해야지 이렇게 매도를 해야 되겠다 딱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날부터 막 주가가 빠지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은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기관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은요. 20일 날 그 계좌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걸 18일 날 이 매매일 전에 18일 날 증빙을 해가지고 18일 날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시스템이 지금 2일 결제 시스템으로 돼 있잖아요. 2일 결제. 매도하면 매도 자금이 이틀 뒤에 들어오고 매수한 주식이 이틀 뒤에 들어오고 이 시스템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활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신주가 이제 상장이 될 때. 근데 개인들은 거기까지 정보도 없지만 또 내가 언제 그걸 연락을 해가지고 그걸 처리하냐 이런 걸 못 하잖아요. 이런 구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태생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구조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최대한의 그 기울어진 구조화에서 일반 개인들이 활용하지 못하는 그 정보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냐의 그 차이, 그 다음에 그 기관들의 어떤 기울어진 구조상에서의 기관들의 행태를 역이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그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게 오히려 현명한 그런 그 투자 전략이 아닐까. 우리 스탁119 유튜브에서 그런 맥락에서 많은 것들을 안내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왜냐면은 다른 쪽에서는 다른 시각에서는 보지 못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스탁119 유튜브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그 정보의 완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도처럼 이렇게 그런 그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입는다기보다는 내 행동의 그 어떤 그 행동 반경이 좁은 거죠. 어떤 그 내가 할 수 있는 그 행동 반경이 좁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피해지만 그 말은 내가 이제 이 시스템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돼 있는데 사실은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개인들도 간혹은 대박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간혹은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대박 구조가 기관이나 외국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운 좋게 개인들도 거기에 편승을 해가지고 그 대박을 누리는 경우도 공공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기울어져 있는 걸로 인해서 내가 피해만 보고 있다 이거보다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역이용을 한다든지 잘 이용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방점을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제 우리 한국 증시가 어제 종가가 이제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고점을 갱신한 거예요. 올해. 근데 사실은 우리 이제 장중 가격으로 했을 때는 코스피가
2780선 이렇게까지도 갔었는데 지금 어제 종가가 2750선밖에 안 되는데 종가로 봤을 때는 고점 마무리를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의미를 두는 그런 이제 해석들도 나올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제 종가상으로는 고점 마감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지난주에 동시만기일 그리고 삼성전자도 역시 수급선을 회복을 했으니까 어떤 이제 6월달 동시만기일이 끝나면은 다음 차월물은 7월, 8월, 9월까지 3개월에 이제 새로운 동시만기를 겨냥하는 이제 말하자면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여름이고 이제 가을을 바라보는 여름 장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여름 장세가 이제 강하게 진행이 된다라면은 서멀 랠리라고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럼 서멀레리가 이제 저도 이제 서멀레리가 올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좀 낙관적으로 뷰를 바꿔드렸잖아요 지난주부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맞춰줘가지고 지난주에 이렇게 한국 증시가 많이 반등을 했고 또 이제 종가상으로는 최고치로 2,750선을 에서 이제 마무리되는 결과까지는 잘 나왔는데 아까 이 화분 이렇게 화분을 살리고 이러는 것에서도 물도 잘 줘야 되고 햇빛도 잘 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 이제 서머 랠리가 오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은 괜찮은 것 같아요. 미국은 기업 실적도 좋고 또 이제 몇 차례 지난주에 장마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시총 1위가 애플이 됐으니까 애플, MS, 엔비디아 3강 구조에서 미국 지수의 파이가 커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 증시에도 왜냐하면은 그 밸류 체인 상에서 우리 한국 증시는 미국 주식들하고 연동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잘 되면 한국에는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전개가 될 수 있고 또 그만큼 또 한국 주식 중에서는 저평가 주식들이 많이 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유럽이 22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종국에는 올해 굉장히 보수적으로 한 번에 미국이 금리 인하가 있다고 했겠지만 TMM 트레일링 12months 12개월 물가 이 추적에 의해서 어쩌면은 2번 정도의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아직까지는 12월까지는 6개월이나 남아 있으니까 2번, 3번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화분에 물이나 햇빛이 필요한 것처럼 다른 미국의 상황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매크로 상황 금리나 이런 것들은 다 좋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소들이 우발적인 요소들이 좀 안정적인 모습이 나와줘야 시장이 이제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조금 이제 노이즈라고 할까요? 노이즈가 되는 부분이 여러분들 이제 유럽 증시 잘 안 보시겠지만 최근에 유럽 증시 보시면 유럽 증시가 왜 이렇게 하락했어 이렇게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 유럽 증시가 4에서 5%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최근 한 3, 4일 동안 그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유럽 증시가 이제 하락을 사실은 이제 ECB가 유럽 중앙은행이 지난주에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유럽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미국도 금리 인하면은 더 올라가겠구나 우리가 이제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지난주에 ECB가 금리 인하를 한 뒤에 오히려 유럽 주가가 지금 4% 5% 급락을 해버리니까 이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유럽에서 이번에 단기에 급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아까 유럽은 중앙은행이 ECB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ECB EC라고 하는 유럽 공동체의 중앙은행이 별도로 있거든요. 각국의 은행들 말고 있는 것처럼 EC라는 정치 동맹이기 때문에 이 유럽이라는 유럽 커뮤니티에서는 유럽의 독일의 의회, 프랑스의 의회가 아니라 유럽의 공동의회라는 게 있어요. 근데 공동의회라는 데서 이번에 약간 우익 성향이라고 하죠. 우익 성향의 근데 우익이 이제 어떤 보수 성향의 이런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데 극우로 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항상 극과 극은 통하는 거 아시죠? 극과 극은 통하는 거 아시죠? 어떻게 보면 극우하고 극자는 어떻게 보면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극우와 극자는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든 극단으로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극단의 예가 예를 들어서 민족주의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EU 안 할래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극단에서는 극우로 간다면 우리는 우리 민족만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씨 같은 경우에서는 이 씨 정책으로 인해서 그 외국의 그 난민 같은 거를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영국이 막 이슬람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부하면서 영국은 브렉시트를 했잖아요. 그 이 씨를 탈퇴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 이제 극우가 EU의 그 유럽 유니온의 그 의회를 좀 이렇게 장악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프랑스, 이제 유럽을 주도하는 국가는 프랑스하고 독일이니까 프랑스의 이제 마크롱이 마침 그 저기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에서 정치적인 승부수를 들였거든요. 비슷한 사례가 우리 한국의 예전에 그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지금도 서울시장이지만 한 10년 전에도 서울시장 할 때 그분이 이제 자기가 국민 투표를, 아니 서울 시민들한테 시민 투표, 주민 투표를 던졌잖아요. 뭐 그 급식 관련된 그래서 만약에 지지를 못 받으면 자기 그 서울시장 그만두겠다 이런 그 승부수를 던졌던 것처럼 이번에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승부수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조기에 총선을 하겠다. 조기 총선을 하겠다. 이제 약간 정치 제도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거든요. 대통령이 있고 또 이제 그 내각의 그 책임 총리라는 걸 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내각을 해산을 하고 다시 총선을 해가지고 만약에 자기 마크롱을 지지하는 그 내각이 되는지 아니면은 지금 그 유럽 그 의회처럼 그 우익 성향의 그런 그 말하자면 극우로 가는 거는 마크롱하고는 좀 다른 정당이니까 그 정당이 지지를 받는지. 이제 마크롱의 승부수는 자기가 그런 이제 조기 총선을 카드를 던짐으로 인해서 자기 지지자들의 결속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제 거기에 승부수를 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어쨌든 이제 유럽 전체의 정치적인 혼란을 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여기서 그 마크롱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 극우 정당들이 득세를 하게 된다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EU의 탈퇴 움직임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고 기존의 EU에서 추구하던 그런 이념이라든지 가치 이런 것들하고는 반대되는 정책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뭐 경제 시스템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서도 또 좀 그런 그 혼란스러운 부분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증시에서는 항상 불확실성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유럽이 지금 한 4, 5%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이게 빨리 추스려지지 않으면은 그게 또 이제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에도 전이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추이도 좀 봐야 될 부분은 있는데 근데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복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금방 복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막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도 주가 올랐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어차피 이제 복원은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유럽이 ECB의 금리 인하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빠지고 있다. 이제 그걸 이제 무시하듯이 미국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유럽이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은 그게 전이가 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게 전이가 되면 우리 한국 증시에도 지금은 한국 증시의 뷰를 괜찮게 보지만 그게 전이가 된다고 하면은 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유럽에 진행되는 상황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자, 아울러서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유럽이라는 그 EU는 각국의 증시들이 따로따로 다 있는데 그 각국의 증시들을 다 합해 놓은 그 시가총액이 미국 증시보다 더 작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 프랑스, 뭐 영국, 캐나다가 아니라 뭐 덴마크, 노르웨이 막 이 시가총액을 다 합해놔도 미국의 시가총액보다는 높지 않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각국마다 시가총액 1위 기업들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 어느 나라가 어떤 종목,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니까 그래도 한국은 반도체, 모바일이 강국이구나 이렇게 보는 것처럼 TSMC 있는 대만은 그렇구나 이렇게 보는 것처럼 토요타가 강한 일본은 그 자동차가 강하구나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 이제 시가총액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귀주모테 그 명주 유명한 술 한 병에 뭐 몇백만 원 하는 그런 몇 천만 원인가 하는 술이잖아요. 그 회사가 이제 그 이제 시가총액 1위인 것처럼 유럽이 이제 그 전체이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SAP 셉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업무 소프트웨어. 우리나라 뭐 더존 쓰는 회사들 많이 있잖아요. 뭐 오라클 뭐 이런 회사하고도 좀 비슷한 업종인데 독일은 어쨌든 독일은 그 자동차 뭐 벤츠, BMW, 뭐 폭스바겐 다 있지만 그 개별 자동차들보다도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가 SAP 셉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그다음 지멘스라고 하는 그 회사도 상당히 시가총액이 높죠. 독일은 그렇게 특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 몇 번 소개를 했지만 네덜란드는 ASML이라고 해서 그 마지막에 L이 그 리소그래피라고 했잖아요. 그 노광으로 해가지고 그 반도체 처음에 이렇게 인쇄 입히는 거. 왜냐하면 반도체가 너무 미세하니까 이게 펜 같은 걸로 이렇게 회로를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걸 빗으로 그리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장비가 그 ASML에서 만드는 그 노광 리소그래피라고 하는 장비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장비는 한 대 가격이 막 천억 단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몇천억 되는 그 장비를 구매할 수 있는 반도체 회사는 삼성전자나 TSMC나 뭐 하이닉스도 그 정도까지 못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의 인텔 정도, 그 정도가 이제 그 ASML의 고객사들인데, 그 회사가 이제 아까 네덜란드라고 했잖아요. 네덜란드 이제 ASML, 그러니까 네덜란드 증시의 시가총액 1위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코로나 때 너무나도 유명한 아스트라제네카 아시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제 회사가 영국의 시가총액 1위인데, 거기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뭐 바이오 쪽에서 항암 개발하려고 하는 바이오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작전성의 그 바이오하고는 수준이 완전히 다르겠죠.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 증시의 시총 1위고요. 그 다음에 덴마크라는 회사가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것도 좀 관심 있게 가져보실 필요가 있는 거가 비만 치료제. 그래서 우리나라 ETF 중에서도 비만 치료제에 투자하는 ETF가 요즘 수익률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 노보노디스크라는 이 회사가 비만 치료제에 강점을 갖고 있는 이제 그 제약바이오 회사인데 시가 1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을 이제 제가 아까 좀 이상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그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유럽 주가가 단기에 급락을 했으니까, 혹시 해외 주식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각국별, 그리고 프랑스가 하나 빠졌구나. 프랑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이제 거기는 명품, 프랑스는 그 명품 회사가 시가총액 1위. 여러분들 말 나온 김에 하나 알려드릴까요? 지금 뭐 주식 부자 젠센항, 엔비디아가 막 그렇게 올라가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세계 1위 부자는 그 루이비통 회장이 세계 1위입니다. 그 부자 순위 1위 루이비통의 회장 루이비통 회장이 세계 1위 지금 젠센항은 아직 10위권 밖에 있어요. 10위 정도 되는 사람이 제가 그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언급드렸던 그 오마하의 현인 버크셔 해셔웨이의 워렌 버핏이 한 10위 정도 되는데, 젠센항은 엔비디아 주가 많이 올라갔지만 지금 한 14위 뭐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이외에 이제 아까 이제 뭐 10위권 안쪽으로는 뭐 빌 게이트 이런 사람들도 있겠고, 또 이제 더 위에 올라가면은 그 아마존의 베이존스, 그다음에 뭐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이 뭐 아마 5위권 이내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모르셨을 거예요. 세계 1등 부자가 그 루이비통 그 회장이다.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도 10위 안에 들어가요. 일론 머스크도 아마 5위 안에 들어갈 거예요. 테슬라 주가가 빠졌어도 일론 머스크가 거의 5위 안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좀 잠깐 재밌는 생각이 드는 거가, 강남에 가면 술집들 많잖아요. 근데 강남에 가면 술집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들이 그 루이비통 백 어떻게든 다 메고 다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건 어떻게든 사가지고 그 누이비통 백을, 그러니까 누이비통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좀 재밌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루이비통 그 모에 헤네시에서 만드는, 헤네시가 헤네시라고 하는 그 꼬냑 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에는 누이비통뿐만 아니라 그 양주 헤네시도 나오고, 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지방시라든지, 이번에 김건희 그 무슨 명품백 할 때 그 크리스찬 디올 뭐 이런 것들도 다 그 뭐 불가리 향수 이런 게 다 그 루이비통 계열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브랜드들.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 이제 술집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루이비통이 얼마나 큰 고객입니까? 더군다나 술집에서 일하시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 헤네시가 제일 비싸잖아요. 그 엑소 하면 막 아마 그 강남 술집에서는 몇백만 원 할 거예요. 이제 그거를 손님들한테, VIP 손님들한테 막 마시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저는 혼자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강남의 술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세계 1위 부자인 그 루이비통 회장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존재겠구나. 이런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 오늘 준비한 내용이 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막 섞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그 Q&A 해드렸고, Q&A 공매도에 대해서 얘기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매크로하고 이런 상황들, 그 증시 상황, 서머 랠리로 가는 그런 상황은 만들어져 있는데, 유럽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아울러서 지금 그 요즘 그 미국 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좀 안 먹히고 있는 아시아권이, 물론 대만은 먹히고 있죠. 엔비디아하고 연동을 하니까. 그런데 중국 증시가 또 3천선을 막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이 정도로 밀려 있고, 지금 요즘 그 일본 증시도 워낙 초엔저로 해가지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힘을 못 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서머랠리로 가기 위한 그런 매크로하고, 또 이제 미국 증시의 그 삼강구도 이런 것들은 한국의 그 밸류체인 상으로 해서 어떤 좋은 여건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한국 코스피가 2750선 종가상으로는 최고치로 마감을 했다. 올해 마감을 했다. 이렇게 됐는데, 그 주변에 이제 어떤 그 유럽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그 정치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3천선을 어떻게 지지하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그 초강세를 보였던 니케이 4만선을 해보겠다 일본 증시가 지금 많이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일본 증시가 어떻게 반응하냐 이런 부분들까지는 같이 곁들여서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뭐 그 루이비통 얘기도 해드렸고, 오늘은 뭐 화분 얘기도 해드렸으니까, 제가 뭐 이런저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여러 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재밌는 내용이 있겠지만, 그런 내용들은 또 다음 시간에 또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오늘 제가 있는 곳은 아침에 새벽에 비가 좀 와서, 오늘 저는 비 오는 날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주말에 비가 오니까 너무 오늘도 기분이 좋은 토요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쨍쨍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월요일 날 장마감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